사돈댁 외식 사진에 밥 해주는 게 대수냐. 악담하던 아들 내외. 전 재산 처분 후 월세방에 쳐넣고 의절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며느리가 제 앞에서 악을 쓰고 있습니다. 집 팔고 녹음 파일 틀면 우리가 겁먹을 줄 알았어요? 녀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국엔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 법적으로 전부 우리 민준 씨가 받잖아요. 상속권. 며느리는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보루처럼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로 툭 던졌습니다. 가벼운 종이 뭉치였지만 그 소리는 쇠망치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기부증서고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남은 재산마저도 너희에게 단 한 푼도 가지 않도록 설정한 신탁 계약서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녀석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때 제 모든 것을 손에 쥘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손은 이제 텅 빈 허공만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요? 평생을 자식에게 바친 한 어미가 어떻게 이런 복수를 결심하게 된 걸까요? 이 모든 건 단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도 다른 날들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똑같다고 믿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 커다란 냄비 안에서 사골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밤새 푹 고아낸 국물이었죠. 보글보글 뽀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숨막히는 열기와 함께 구수하고 진한 냄새가 좁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묵직한 쇠국자로 냄비 바닥을 긁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기름을 걷어내고 뜨거운 국물을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았죠. 수십 번은 더 썼을 낡은 통이었습니다. 뚜껑 가장자리는 이미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물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 조심하는 제 손길은 마치 성스러운 물이라도 담는 것처럼 경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못마땅한 목소리로 한마디 던지더군요. 하여간 저놈의 자식은 알아서 빌어먹지도 못해요. 당신이 저렇게 다 해주니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요. 남편의 목소리는 제 등 뒤에 날아와 밝히는 가시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꾸 없이 묵묵히 국자만 놀렸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인데 어떡해요. 민준이 개 바빠서 밥도 제때 못 챙겨 먹는다는데.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의 그 목소리를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얼마 전 아들이 전화로 했던 말이었죠.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도 밥심으로 버텨야 하는데 제 아들이 끼니를 거른다는 생각만 하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국물 한 통이면 녀석이 며칠은 든든할 거라는 생각뿐이었죠. 뜨거운 김에 얼굴이 벌개지는 것도, 욱신거리는 손목도 제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갓 담근 김치 한 포기를 묵직하게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툭!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나물 반찬까지 야무지게 챙겼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혀를 차더니 이내 텔레비전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거실에서는 리모컨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누르는 소리만 쩡쩡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게는 남편의 시선도 제 몸이 고된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과 제 건강을 깎아내어 만든 이 온기가 아들 녀석의 텅 빈 속을 잠시라도 채워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으로 향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거실 테이블 위에서 요란하게 진동하며 울려대는 휴대전화가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액정에는 우리 며느리라는 이름이 반짝이고 있었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때마침 잘 됐다. 지금 가는 길이라고 해야지. 반가운 마음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가, 전화했구나. 나 지금 너희 집 가려던 참인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마치 명령 같더군요. 어머니, 마침 잘 됐네요. 다름이 아니라 주말에 저희 집 김장 좀 해야겠어요. 친구들 부를 거니까 넉넉하게 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 한마디 없이 본인의 용건만 일방적으로 쏘아붙이는 그 목소리.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그 목소리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존중이나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듯한 서늘한 권위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김장? 갑자기 무슨 김장이니? 이번 주말엔 아버지 병원 예약도 있고 한데 어머니 병원은 다음 주에 가셔도 되잖아요. 김장은 지금 아니면 못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미 온다고 다 말해놨단 말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달려와야 한다는 듯 단호하고 이기적인 음성이었죠. 그 목소리 뒤편으로는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듯한 소란스러운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음은 제 비참함을 더욱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김장하려면 준비할 것도 많고 나 혼자서는 벅찰 텐데 제 나약한 저항의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피식, 그 짧은 소리 하나에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죠. 어머니, 힘드신 건 알겠는데 그럼 저희는 사 먹어요? 남편이 어머니 김치 아니면 안 먹는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친구들한테 망신당하라고요?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아들을 방패 삼아 제 희생을 강요하는 그 뻔뻔함에 더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알겠다. 한마디를 내뱉는 제 목소리가 얼마나 초라하게 갈라졌는지 저 자신도 알 수 있었죠. 딸깍,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기계음만이 뚜뚜하고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이 멈춰버린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검은 화면이 된 휴대전화를 든 채 현관 앞에 망부석처럼 서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무거운 반찬통을 지고 아들 녀석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며느리는 저를 힐끗 쳐다볼 뿐이었죠.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더군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 대신 귀찮음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쿵, 싱크대에 반찬통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어슬렁거리며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녀석은 냉장고 문을 열기도 전에 제가 들고 온 반찬통 뚜껑부터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시장에서 물건 흠을 잡는 손님처럼 냄새를 맡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였습니다. 어머니, 저번 국은 좀 짜던데 오늘은 간 맞죠?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고맙다. 고생하셨다는 말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지적하는 태도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굴욕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죠. 이거 넣을 자리도 없네. 아, 맞다. 어머니, 저번 주에 주신 나물이랑 이거 다 상했어요. 며느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제가 지난주에 정성껏 묻혀왔던 나물 반찬통이 보였습니다. 뚜껑 한번 열어보지 않은 듯 그대로였죠.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 통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앞에서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철컥, 금속 페달 밟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시큼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툭, 툭. 제가 밤늦게까지 다듬고 묻혀왔던 나물 반찬들이 다른 음식물 찌꺼기들 위로 아무렇게나 처박혔습니다. 초록색과 갈색의 반찬들이 썩어가는 쓰레기 더미 속으로 힘없이 떨어지는 그 모습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이, 제 정성이 저 쓰레기통 안에 함께 버려지는 것만 같았죠. 며느리는 손을 탁탁 털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자리 없으니까 빨리 드시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 통 씻어서 다시 주시면 되겠네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큼한 냄새가 진동하는 쓰레기통 안에서 처참하게 뭉개져 버린 제 정성의 흔적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주말 내내 저는 며느리의 명령대로 김장을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듯했죠. 고춧가루와 짠 소금물에 손마디마디가 아려왔지만 아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 하나로 꾹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김장을 하는 내내 기름 한 줄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제 옆에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 뿐이었죠. 가끔 주방 쪽을 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등을 후벼 팠습니다. 파김치가 되어 소파에 잠시 주저앉았을 때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며느리의 휴대전화 화면이 번쩍하고 저절로 켜졌습니다. 새로운 SNS 알림이 온 모양이었죠. 무심코 화면으로 시선이 향했을 때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면 가득 채운 것은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선홍빛 소고기, 그 옆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사돈 부부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마치 최고급 레스토랑의 광고 사진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랑 최고급 한우 파티. 입에서 살살 녹는다, 녹아. 역시 사위가 최고. 해시태그로는 사위가 최고, 엄마 사랑해, 입에서 녹는다 같은 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사진이 찍힌 날짜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제가 아들 내외가 바빠서 밥도 못 챙겨 먹는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밤새 사고를 고아 바리바리 싸들고 갔던 바로 그날이었죠.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매운 고춧가루, 양념이 깊게 배어 붉게 물든 손, 아무리 씻어내도 사라지지 않는 알싸한 마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마트폰 화면 속 반짝이는 불판 위 소고기의 기름진 이미지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극명한 대비에 제 심장이 차가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바빠서 밥을 못 챙겨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에게 쓰는 돈이 아까웠던 것뿐이었죠. 내 아들 민준이, 그 녀석만큼은 다를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결국 며느리와 똑같은 속내를 품고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바친 모든 헌신과 사랑이 저 스마트폰 화면 속 기름진 고기 덩어리 하나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김장을 끝낸 아들이 방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녀석의 눈앞에 그 배신의 증거를 들이밀었죠. 민준아,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화면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귀찮다는 듯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아, 이거요?
왜요? 이게 뭐 어때서요? 그 녀석의 태연한 반문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해하기는커녕 무엇이 문제냐고 되묻는 그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한테는 바빠서 밥도 못 먹는다더니 사돈댁이고는 이런 비싼 소고기를 먹으러 다녔어? 분노와 배신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눈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니, 그거랑 이거랑 같아요? 장모님은 제가 챙겨야 할 손님이고 엄마는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그걸 비교해요? 손님과 가족, 그 단어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날아와 제 귀에 박혔습니다. 그 녀석의 논리대로라면 가족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손님은 극진히 모셔야 하는 존재라는 말이었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 그 녀석만큼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았구나. 아니, 네가 더 잔인하구나. 하지만 녀석의 잔인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아들은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식 집에 와서 밥 좀 해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생색이세요? 엄마가 그렇게 해주시는 덕분에 제가 지영이한테 큰 소리치고 사는 거예요. 다 엄마 좋으라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평생의 헌신이, 제 모든 사랑이 아들의 편안한 결혼 생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모든 희생이 저를 위한 것이라는 기가 막힌 자기 합리화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 키운 걸까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던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엉망이 된 정신으로 신발을 구겨 신는데 가방 안에서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평소 다니던 노래교실에서 녹음용으로 쓰던 작은 보이스 레코더였죠.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 작은 기계를 손에 쥔 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내 등 뒤에서 저것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 내외는 거실에서 자기들끼리 소리 높여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또 뭐래? 진짜 피곤하게 왜 저래?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 작고 짧은 소리였지만 제게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레코더를 현관 신발장 위 커다란 장식용 화분 뒤로 아무도 모르게 툭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저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단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었던 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들 집 신발장 뒤에 숨겨둔 그 작은 녹음기 생각뿐이었죠. 저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차라리 아무것도 녹음되지 않았기를. 그래서 내 의심이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저것들의 진짜 속내를 확인해야 한다는 마음이 1000번도 더 싸웠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놓쳤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노래 교실 교재를 놓고 왔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다시 아들의 집을 찾았죠. 현관문을 열 때 손이 너무 떨려서 열쇠를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저는 화분 뒤에서
차갑고 단단한 보이스 레코더를 손에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작은 기계가 제 손바닥 안에서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폭탄이라도 쥔 것처럼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치직, 치직, 잡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너무나도 선명한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진짜 어머님, 오늘 표정 봤어? 무슨 나라 일인 줄 알았네. 밥 좀 해주는 게 대수라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 말이 나중에 저 집이랑 재산 다 우리 건데 그 정도는 미리 관리해주는 셈 쳐야지. 우리 엄마 아빠는 구슬리기 쉬워서 다루기 편하잖아. 관리, 구슬리기 쉽다, 다루기 편하다. 그 단어들이 날카로운 모처럼 제 고막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죠. 자기 부모님? 호구 잡힌 거지 뭐.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데. 나중에 저 집이랑 재산 다 우리 건데 뭐. 그 정도는 미리 관리해주는 셈 쳐야지. 호구. 그 단어가 터졌을 때 저는 이어폰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콰직, 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미 제 뇌 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앉아 있었을까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저는 그에게 달려가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민준이가요. 민준이가 녹음된 걸 들어보니 말입니다. 저는 방금 제가 들었던 끔찍한 대화 내용을 눈물과 함께 쏟아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이 되어 함께 분노해 주기를, 제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건성으로 듣는가 싶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혀를 찼습니다. 에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처음부터 버릇을 잘못 들여서 그래. 애를 저 모양으로 만든 건 당신 책임이야. 그 순간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편이라고 믿었던 남편마저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받은 상처보다 남편의 이 차가운 한마디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내 편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걸까요? 며칠 뒤 남편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속이 좋지 않다며 종합검진을 받고 싶어 했죠. 아들에게 비용을 좀 보태달라고 말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인데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요즘 속이 안 좋아서 병원 검진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남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구걸하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 아들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지금 돈 없어요. 다음에 해드릴게요. 딸깍.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꺼진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의 SNS에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번쩍이는 로고가 선명한 명품 가방 사진이었죠. 사진 속 가방은 쇼윈도의 조명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의 선물, 남편 사랑해. 역시 우리 민준 씨가 최고. 남편의 건강검진 비용보다 훨씬 비싸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굳게 담은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에서
그가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남편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툭 하고 혼잣말을 내뱉더군요. 아들놈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더니 내가 그 말을 당신한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젠장, 그건 제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내뱉는 처절한 자조였습니다. 남편의 혼잣말을 들은 며칠 뒤,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집으로 향했죠. 더 이상 반찬통은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현관에 들어서자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늘은 왜 빈손이야? 라는 노골적인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의 건강검진 비용 대신 샀을 명품 가방이 소파 한쪽에 보란듯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미련을 담아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 너희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한대. 정말 여유가 없니? 저 가방 살 돈은 있으면서 말이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 녀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죠. 조롱과 경멸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 건강검진이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건 유지잖아요. 지금이랑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소파 위에 가방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방은 발전이에요. 이걸 들어야 제가 사람들 만나서 민준 씨 체면 세워주고 그래야 민준 씨 사업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라면 어떤 게 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을 유지로 자신의 사치를 발전으로 둔갑시키는 그 끔찍하고 이기적인 논리.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악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은 집안을 손가락으로 휘저으며 제 가슴에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집도 나중에 저희 거 될 건데 미리 좀 관리해 주시는 셈 치세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해주시는 모든 건 결국 어머니 노후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때였습니다. 방에서 나온 아들이 며느리의 말을 전부 듣고도 제 편을 들기는커녕 어깨를 으쓱하며 거들었습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 엄마,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 아, 저 괴물을 만든 것은 저 며느리만이 아니었구나. 모든 것을 방관하고 동조한 내 아들, 바로 내 놈도 공범이었구나. 대체 이 지옥 같은 관계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그 차가운 깨달음과 함께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실타래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한기만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니 어디 가세요? 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쾅! 제가 닫은 현관문 소리가 아파트 복도의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문 닫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긋지긋한 모성의 굴레를 끊어내는 소리였습니다. 저 괴물들과의 관계를 영원히 단절하는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죠. 집에 돌아온 저는 거실 소파에 넋 놓고 앉아있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이 집 팔아버려요. 저것들도 더는 안 되겠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차가운 결심만이 담겨 있었죠. 남편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 속에서 자신과 똑같은 분노와 배신감을 읽었을 겁니다. 남편은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더는 저놈들 종노릇 못하겠어.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한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낮고 주름진 두 손이 깨지지 않을 복수의 계약을 맺듯 서로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이제 막이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다음 날, 남편과 저는 낡은 상가 건물의 2층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남편의 굳게 담은 입에서는 한마디 말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쿵쿵하고 울리는 구두 발소리만이 그의 비장한 결심을 대변하고 있었죠.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행운 부동산이라는 간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사무실 안쪽에서 서류를 보던 중년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이 동네 부동산 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베테랑 박 사장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남편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형, 이게 얼마만이야. 하지만 남편의 굳은 얼굴을 본 순간 그의 미소는 이내 사라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남편은 악수도 하는 둥, 마는 둥 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박 사장, 자네 도움이 좀 필요하네. 저는 박 사장이 내어준 따뜻한 녹차를 손에 든 채 지난 몇 달간 우리가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버려지던 반찬, 김장 통보, 배신감에 몸을 떨어야 했던 SNS 사진, 그리고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던 아들 내외의 마지막 말들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 사장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움이 서려있던 그의 눈빛은 이내 이글거리는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박 사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아니, 이런 천하의 후레자식들을 봤나? 김형, 형수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습니까? 박 사장의 진심 어린 분노에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이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었죠. 남편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집이랑 지금 아들놈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둘 다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박 사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걱정 마십시오, 형님. 제가 아주 완벽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수자부터 세금 문제까지 모든 건 제게 맡기십시오. 박 사장은 잠시 멈춘 뒤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만 파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저런 놈들은 법적으로도 아주 대못을 박아야 정신을 차립니다. 제가 아는 아주 깐깐하고 유능한 법무사 한 명이 있는데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믿음직스러운 목소리와 치밀한 계획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의 복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줄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생겼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서류가 착착 정리되는 소리와 함께 통쾌한 반격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의 소개를 받아 찾아간 법무사 사무실은 그의 말처럼 딱딱하고 깐깐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흰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법무사는 일체의 감정 표현 없이 돋보기 안경 너머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죠. 박 사장님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남편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금화할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아들놈이 단 10원도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법무사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서류 몇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죠. 마치 이런 일을 수백 번은 더 해본 사람처럼 모든 것이 익숙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두 분의 재산을 신탁하는 겁니다. 법무사는 법률 용어를 최대한 쉬운 단어로 풀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재산의 수익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생활비로 사용하고 사후에는 우리가 지정한 곳으로만 가도록 설정하는 것이었죠. 수익자, 즉 돈을 받을 대상을 아드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평소 후원하고 싶었던 자선 단체 같은 곳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법무사님, 혹시 말입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그 돈의 일부는 사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가게 할 수도 있나요? 법무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수익자는 두 분께서 원하시는 누구로든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남편과 저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빛 속에는 똑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이 재산을 우리를 배신한 아들에게 물려주느니 차라리 얼굴도 모르는 남에게 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 그것이 저 괴물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복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결심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죽으면 재산의 절반은 사회에 환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법무사님이 보시기에 가장 성실하게 사는 젊은이에게 주십시오. 법무사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죠. 이 신탁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면 법적으로 아드님은 두 분의 재산에 대해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확실하시겠습니까? 확실합니다. 제 목소리였지만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아들의 이름만 불러도 떨려오던 그 목소리는 어디 가고 이제는 서리빨 같은 냉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망설임 없이 인주의 도장을 깊게 찍었습니다. 종이 위로 선명하게 번지는 붉은 인주 자국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장이 아니다. 이것은 내 아들과의 인연을 끊어내는 칼날이며 우리의 피눈물을 저놈들의 심장에 되갚아줄 차가운 복수의 낙인이다. 사무실 안에는 오직 우리의 미래를 새로 쓰는 도장 소리만이 묵직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며칠 뒤 저와 남편은 낡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 사장이 가져온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신탁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죠. 집안의 모든 불을 끈 채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에만 의지한 채였습니다. 혹시라도 그림자가 창밖으로 새어 나갈까봐 커튼까지 완벽하게 쳐놓은 상태였습니다. 여보, 여기 이 조항 한번 다시 봐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제가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남편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이었습니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정적을 깨고 현관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올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경악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우리의 모든 계획이 담긴 서류들이 무방비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문 밖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태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문 좀 열어보세요. 아들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겁니다. 남편과 저는 거의 동시에 몸을 날렸습니다. 허둥지둥 식탁 위의 서류들을 긁어모아 옆에 있던 낡은 신문지 더미 아래로 미친 듯이 쑤셔 넣었죠.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서류를 숨기고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코를 킁킁거리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 무슨 좋은 냄새가 나는데 저녁 드셨어요? 녀석은 뻔뻔하게 식탁 의자에 주저앉더니 집안을 의심스럽게 두리번거렸습니다. 근데 두 분이서 뭘 그렇게 숨어서 보세요? 좋은 거라도 있으세요? 아들의 시선이 정확히 우리가
방금 서류를 숨긴 신문지 더미를 향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식탁 아래로 삐져나온 계약서에 뾰족한 모서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1레맨만 더 튀어나왔더라면 모든 것이 끝장날 상황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을 등 뒤로 감추고 애써 태연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니다. 그냥 신문을 보다가 옛날 기사가 재미있어서 그랬다. 그나저나 무슨 일이냐. 전화도 없이. 제 목소리가 얼마나 부자연스럽게 떨렸는지 제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용돈 좀 주세요. 지영이가 꼭 사야 할 게 있대서요. 아, 그러고 보니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요새도 계속 속 안 좋으세요? 병원은 아직 안 가보셨고요. 그 순간 분노보다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그래, 가져가라. 내 놈이 우리에게서 뜯어낼 수 있는 마지막 용돈이 될 테니. 저는 굳은 표정으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몇 장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돈을 받자마자 해벌쭉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역시 부모님밖에 없네요. 그럼 저 갈게요. 아들이 현관문을 닫고 사라지는 소리가 들린 후에야 저와 남편은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토해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남편은 신문지 더미 밑에서 구겨진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마터면 모든 것을 망칠 뻔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계획을 더 서둘러야겠다고 말없이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그날 이후 몇 주라는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죠. 박 사장은 밤낮으로 움직이며 우리의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장 아슬아슬했던 순간은 아들 내외가 사는 집을 새 매수자에게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형수님, 지금입니다. 두 놈 다 출근한 거 확인했습니다. 예비 열쇠 가지고 10분 안에 아파트 정문으로 오십시오. 박 사장의 긴박한 전화를 받고 저는 미리 복사해 두었던 아들 집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달려나갔죠. 아파트 입구에는 박 사장이 점잖은 중년 부부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태연하게 마치 원래 그 집 주인인 것처럼 부부를 안내했습니다. 사모님, 이 집이 남양이라 채광이 정말 좋습니다. 집주인분들이 해외로 급하게 이민을 가시는 바람에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을 졸이며 그들 뒤를 따랐습니다. 아들 내외의 사진이 걸린 액자를 볼 때마다 제 결혼 사진이라도 걸린 것처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끼는 화장대 위를 새 매수자가 손으로 쓸어볼 때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죠. 집 구경은 10분 남짓이었지만 제게는 10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아슬아슬한 고비들을 몇 번이나 넘기고 나서야 마침내 모든 계약서에 마지막 도장이 찍혔습니다. 통장에 찍힌 액수는 제 평생의 고통과 인내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그날, 남편과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도시를 떠나 기차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작은 시골의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미리 알아봐준 작은 월세방은 낡고 허름했지만 남향이라 햇볕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도시의 매연 대신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집 앞에는 주인 할머니가 가꾸다 만 작은 텃밭이 딸려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지만 남편은 마치 자기 땅이라도 생긴 사람처럼 텃밭 가장자리를 어슬렁거렸습니다. 흡족한 표정을 짓더군요. 여보, 여기 봐. 땅이 아주 좋네. 상추 심으면 금방 자라겠어. 남편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듣는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뒤치다꺼리 하늘아 잊고 살았던 남편의 저런 평온한 얼굴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내외는 장인 생신, 선물용 과일 바구니와 두둑한 용돈을 기대하며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도어락은 이미 뜯겨나가 있었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낯선 남자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와 함께 쿵쿵거리며 이삿짐을 옮기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아니, 이게 무슨... 여보, 우리 집 도둑 들었나 봐.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아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광경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자신들의 소파와 텔레비전을 능숙하게 분해하여 밖으로 내가고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는 주방에서 그릇들을 신문지에 싸고 있었죠. 아들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들 뭐야? 남의 집에 들어와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거 안 내려놔? 그때 주방에 있던 여자가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인상 좋게 생긴 중년의 여자, 바로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었죠.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들 내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의 집이라니요? 무슨 소리세요? 오늘 잔금 치르고 정식으로 이사 들어오는 중인데요. 혹시 이 집 세입자셨나요? 세입자라니요? 이 집 우리 시아버님 집이에요. 당신 사기당한 거라고요. 며느리의 악다구니에 새 집주인은 잠시 당황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들의 눈앞에 펼쳐 보였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집주인 김철수 씨와 정식으로 계약한 새 주인입니다. 여기 두 분 아버지 성함이 찍힌 등기부등본 안 보이세요? 팔랑거리는 종이 한 장. 하지만 그 위에 찍힌 선명한 글씨들과 붉은 관이는 그 어떤 폭력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유자 김철수에서 소유자 박영희로 바뀐 차갑고 명백한 법적 증거였죠.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등기부등본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녀석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팔았다고요? 새 집주인은 딱하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오늘부터 이 집은 제 소유입니다. 당장 짐 빼서 나가주시죠. 안 그러면 업무 방해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에 아들 내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공간에서 하루아침에 불법 침입자 신세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발밑이 단단했던 현실이 거대한 구덩이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쫓겨난 아들 내외는 미친 듯이 우리에게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원이 꺼진 전화기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을 테죠. 그들은 결국 마지막 희망을 품고 박 사장에게서 알아낸 우리의 새로운 주소로 달려왔을 겁니다. 그들이 허름한 시골집 문을 박차고 들어섰을 때 방 안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친정부모, 우리의 사돈 내외였죠. 제가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 따님이 들을 말씀이 있다 하니 잠시 와서 얼굴만 비춰달라고 정중하게 청해둔 터였습니다. 사돈 부부는 갑자기 들이닥친 딸 내외의 해쓱한 행색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가, 이게 무슨 꼴이냐? 자네들 집이 팔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사돈의 물음에 며느리는 대답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게 달려들어 악을 썼죠.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팔 수가 있어요? 당장 계약 풀어요.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실 짓이냐고요? 방 안이 떠나가라. 울부짖는 며느리를 저는 아무 말 없이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탁자 위에 놓아두었던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스피커에서 며칠 전 제 심장을 찢어놓았던 바로 그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목소리였죠. 스피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어머님 오늘 표정 봤어? 무슨 나라 일인 줄 알았네. 밥 좀 해주는 게 대수라고. 방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사돈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 말이 나중에 저 집이랑 재산 다 우리 건데 그 정도는 미리 관리해주는 셈 쳐야지. 우리 엄마 아빠는 구슬리기 쉬워서 다루기 편하잖아. 스피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죠. 자기 부모님? 호구 잡힌 거지 뭐.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데. 나중에 저 집이랑 재산 다 우리 건데. 뭐, 그 정도는 미리 관리해주는 셈 쳐야지. 사돈 부부는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금지옥엽 키운 딸이 사돈에게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었는지를 제 귀로 직접 확인한 충격이었습니다. 끄세요. 당장 그거 끄란 말이에요.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스피커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남편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녹음은 끝까지 재생됐습니다. 저는 스피커를 껐습니다. 방 안에는 숨 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죠. 저는 며느리의 친정 부모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어른, 사부인, 이런 딸을 며느리로 들인 제 잘못이 큽니다. 죄송합니다. 제 사과는 며느리의 심장을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을 겁니다. 가장 잘 보이고 싶었던 친정 부모 앞에서 그녀의 위선과 이중성이 남김없이 발가벗겨진 순간이었으니까요. 친정 부모 앞에서 모든 위선이 드러난 며느리는 잠시 이성을 잃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녀석의 눈빛이 다시 도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마지막 발악이었죠.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집 팔고 녹음 파일 틀면 우리가 겁먹을 줄 알았어요? 웃기지 마. 그래도 나중에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 법적으로 전부 우리 민준 씨가 받을 건데 결국 마지막에 웃는 건 우리라고. 그 녀석은 승리를 확신한 듯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 녀석도 그 말에 마지막 희망을 본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속권을 향한 역겨운 믿음을 보며 저는 오히려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하지 않는 걸까요? 아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나. 제 나지막한 말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2개를 꺼내 탁자 위로 툭 던졌습니다. 가벼운 종이 뭉치였지만 그 소리는 쇠망치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기부 증서고, 다른 하나는 남은 재산마저도 너희에게 단 한 푼도 가지 않도록 설정한 신탁 계약서다. 며느리가 미친 듯이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녀석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법무사의 직인이 찍힌 돌이킬 수 없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들이었죠.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리라 믿었던 그 모든 재산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곳으로 향한다는 잔인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선고를 내리더군요. 내 놈들한테 물려줄 재산은 이제 땡전 한 푼 없다. 우리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 너희 같은 놈들한테 줄 순 없지. 이제 내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오늘부로 의절하고 다신 보지 말자. 남편의 마지막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며느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녀석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죠.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고 입은 뻐금거리며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미래가 눈앞에서 완벽하게 파괴되는 순간을 목격한 것입니다.
아들 녀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바닥에 주저앉은 아내를 바라보다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불타버렸음을 저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방 안에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처럼 산산조각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사돈 어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제 딸 며느리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손을 치켜들었죠. 짝, 귀가 먹먹할 정도로 날카로운 타격음이 작은 시골집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의 고개가 속절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얀 뺨 위로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순식간에 피어올랐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천하의 몹쓸 것. 사돈 어른의 목소리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사돈댁에 가서 그게 무슨 망측한 짓이야. 저분들이 너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사돈 부인은 차마 딸의 꼴을 보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얻어맞은 뺨을 감싸 쥘 생각도 못한 채 멍하니 제 아버지를 올려다볼 뿐이었죠. 믿었던 마지막 동아줄, 자신의 친정 부모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린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사돈 어른은 더 이상 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죠. 사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이런 딸 저희도 없는 셈 치겠습니다. 그 말을 마친 사돈 어른은 아내의 팔을 붙들고 그대로 방을 나섰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제 딸과 사위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너희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우리한테 너희 같은 자식은 없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이제 갓버림받은 아들 내외와 우리 부부 4사람만이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아빠하고 울부짖으며 문 쪽으로 기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문은 굳게 닫힌 후였죠. 저는 녀 기나간 아들 내외를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살던 집 보증금은 아직 남아있다. 그걸로 너희가 살 월세방은 구할 수 있을 게다. 그게 우리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밥값이다. 그 말을 끝으로 남편과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우리 부부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는 축포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박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우리가 남겨준 보증금으로 도시 외곽의 허름한 반지하 월세방을 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죽은 사람의 소식을 듣는 것처럼 모든 것이 무덤덤하게 들릴 뿐이었죠. 그리고 한참 뒤 박 사장은 또 다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들 민주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보증금으로 남은 돈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당장 다음 달 월세와 생활비가 막막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차가웠다고 합니다. 야, 민준아, 소문 다 들었다. 너 내 부모님한테 무슨 짓 했는지 알아? 부모한테 그런 짓 한 놈한테 내가 어떻게 돈을 빌려주냐? 무서워서 빌려주겠냐?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고 합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박 사장과 법무사 그리고 사돈댁을 통해 퍼져나간 이야기는 아들 내외를 순식간에 부모 등골 빼먹은 페류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때는 그를 부러워하고 따르던 친구와 지인들 모두 이제는 벌레 보듯 그를 피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부모라는 든든한 배경이 사라진 자신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는 초라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무렵 우리의 시골집 마당에는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잡초만 무성하던 작은 텃밭은 남편의 부지런한 손길 아래 파릇파릇한 상추와 고추 모종이 자라는 작은 생명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볕 좋은 오후, 남편은 창고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낡은 기타 케이스를 꺼내왔습니다. 젊었을 때 잠깐 배웠다며 자식들 키우느라 수십 년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남편의 옛 기타였죠. 남편은 마루에 걸터 앉아 조심스럽게 기타를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팅! 하고 어긋난 소리가 났습니다.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탓에 기타는 제멋대로 소리를 내더군요.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조율 나사를 조금씩 돌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 퉁명스러운 쇳소리가 한참이나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가 조금도 시끄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삶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남편이 자신의 소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만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한참의 씨름 끝에 마침내 남편의 손끝에서 서툴지만 정겨운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날 그가 즐겨 불렀다는 낡은 포크송이었습니다. 저는 마루 한쪽에 작은 이재를 폈습니다. 결혼 전 잠시 화실에 다니며 꿈을 키웠던 수채화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팔레트 위에서 물과 물감이 부드럽게 섞이는 것을 보며 저는 붓을 들어 도화지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투박한 기타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흘렀습니다. 제 붓끝에서는 푸른 산과 하얀 구름이 피어났죠. 우리는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지금 얼마나 깊은 평화와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완벽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잊고 살았던,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던 우리 자신만의 시간, 우리 자신만의 색깔과 소리였죠.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그것들을 하나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퉁기는 기타 소리를 들으며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소리 참 오랜만에 듣네. 좋다. 남편은 대답 대신 저를 보며 쑥스러운 듯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지난 수십 년간 보았던 그 어떤 표정보다도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의 기타 소리가 잦아들고 제 그림도 마무리될 때쯤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텃밭으로 나갔죠. 남편은 서툰 솜씨로 막 자라난 상추를 땄고 저는 작지만 야무지게 익은 고추 몇 개를 땄습니다. 작은 부엌에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은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화였죠. 예전의 부엌이 아들 녀석을 위한 의무와 희생의 공간이었다면 지금의 부엌은 오직 우리 두 사람을 위한 행복과 나눔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텃밭에서 갓 따온 채소로 차린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그릇과 수저가 부딪히는 정겨운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이 제 밥 위에 잘 익은 생선 살점을 올려주었습니다. 여보, 많이 먹어. 당신, 요즘 얼굴이 폈어. 저는 웃으며 남편의 밥 위에 싱싱한 쌈 채소를 올려주었습니다. 당신도 많이 드세요. 기타 치려면 힘써야지.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었죠. 정성을 다해 차린 반찬이 버려질까 걱정할 필요도, 전화 한 통에 불려나가 김장을 담글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밥상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과시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따뜻한 마음만이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의 집밥이었습니다. 따스한 저녁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우리의 소박한 밥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남편이 된장찌개를 한술 뜨더니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 겪었던 모든 서러움과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행복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저도 당신이랑 같이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내고 되찾아낸 진정한 밥값의 의미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소박하지만 더없이 행복한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 뒤 저는 작은 책상에 앉아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수십 년 만에 써보는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저는 이렇게 써 내려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밥을 먹었다. 그 밥값은 단순히 쌀이나 반찬의 가격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제가 아들에게 쏟아부었던 수십 년의 맹목적인 사랑, 남편이 묵묵히 견뎌왔던 기나긴 인내의 시간, 우리가 흘렸던 피와 눈물, 그리고 산산조각 났던 마음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지불하고서야 비로소 이 평범한 저녁 밥상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 밥값은 우리가 평생 바친 세월과 맞바꾼 자유였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지 않을 것이다. 잊고 살았던 이순자라는 제 이름을 되찾아 남은 인생을 오롯이 저를 위해 살아갈 것이다. 남편과 함께 웃고 그림을 그리고 텃밭을 가꾸며 오늘처럼 맛있는 밥을 나누어 먹을 것이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당연한 의무라고 믿으며 자신의 삶을 잃어가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부디 당신 자신을 위한 밥상을 차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의 것이니까요. 오늘 저희 사연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